교토의 지형 지도와 탐방할 곳을 표시한 지도다. 어소에서 일본 국보 제1호가 있는 광룡사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광룡사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탐방하면서 참고로 알아야 할 일본 역사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백제가 너무나도 오랜 역사 속에 나라다 보니까 문물이 거의 없었고 뭐 백제의 역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백제를 다시 쓰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백제 무령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제 무령왕릉에 거의 다 썩어 문드러져서 흔적밖에 없는 그 관을 조사를 했더니 그 관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가 내일 모레 마지막 날 나라라고 하는 곳을 가시는데 나라에 가시면은 그 고리야마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군산이라고 하는데 그 군산에서만 자생을 하는 금송 색깔이 거무스름한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을 이렇게 먹지를 않고 굉장히 튼튼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자기네 그 형님의 나라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관을 만들어서 보내준 그 금성으로 만든 관. 그래서 공주박물관 앞에는 그 나라 고리야마에서 온 금송 소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형님의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합니다. 어디까지 천도를 하냐면 일본의 지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도를 어디까지 하냐면 부산 앞바다에 근처에 있는 데까지 옛날에 걸어서 간다는 거 엄청나게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장정들을 모조리 싸그리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쪽으로 천도를 해서 백제를 도와주러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전인 나당 연합군대 백외 연합군 대결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백총강 전투라고 합니다. 663년도에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때 나당 연합군이 이기면서 백제가 패하면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남의 나라 노예로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학자 이런 사람들은 뱃사학을 구해서 뱃사학을 내고 일본의 대거로 들어옵니다. 그때 일반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못 옵니다. 일본에 오는 사람들은 부자, 학자 정말 엘리트층 이런 사람들만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는 일본에 막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일본 천황을 그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꽃피웠던 그리고 그 전에 물론 후지와라 쿄라든가 나니와라든가 일본 천황이 사는 지금 보셨던 어소보다는 정말 규모가 형편없이 작고 정말 왜소하긴 하고 지금 다 불타서 없어지긴 했지만 물론 천황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 백제의 모든 엘리트 집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본 정치를 장악을 하면서 천황을 모시고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하자. 그래서 천도를 했던 곳이 바로 저기 어디죠?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나라를 잃었어도 나라는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수도 이름을 나라라고 지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천도를 된 지 710년도에 그리고 나서 794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날씨가 가뭄이 들고 비도 안 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서 너무나도 흉흉하다 보니까 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이사를 가자. 천도를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무구국식으로 막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의 장안에 당나라 장안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딱 도로를 정비하고 그 안에다가 계획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천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도를 해서 이사를 온 곳이 794년도에 우리가 온 여기 교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도 이렇게 있는데 약도 옆에 교토 시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바둑판처럼 나와 있습니다. 장안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토에 신호등이 많고 차가 별로 없어도 도로가 좋고 그리고 옛날 그대로의 도로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둑판처럼 엄청 많다 보니까는 쭉 뚫릴 길이 없고 그래서 신호등이 많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3-40분 걸리고 그래서 여기 오면 시간 맞추는데 굉장히 애먹는 천황하고 순수한 혈통을 보장한다 막 이래서 자기네들끼리밖에 결혼을 안 하는데 후지와라는 자기 가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황태자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옛날 일본에서는 황태자비가 되면 임신을 하면 친정에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고 아이가 3살, 4살 어쩔 때는 7살 때까지 친정에서 먹습니다.
그 권력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들한테 또 후지와라 가문에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7살까지 자랐던 그 어린 황태자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후지와라 가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후지와라 가문이 득세를 하는데, 처음에는 교토 주변의 땅들을 자기가 다 몰수를 하는데 이것도 모자를 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땅 하나까지 다 착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멀리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국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국사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뇌물도 바치고 자기도 챙기고 이러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어떻게 하느냐, 내 땅은 내가 지키겠다, 내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 농사 지으면서 칼 두드리면서 단련을 시키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오면은 자기 승질을 건들면 다 베어버리고, 농사꾼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만 세고 칼도 있고, 나를 거스르는 자는 다 없앤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후지와라 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농사꾼 힘도 세고 잘 다스리네, 쟤 야야야 너 나한테 와서 내 보디가드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 경작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교토에 오면서 이제 시중을 듭니다. 경비병을 쓰고 시중을 드는데,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 사람들의 사무라우 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사무라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토를 서서히 장악하면서 신흥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일본에 정말 이 칼을 가진 무사 가문이 2대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시 가문, 근본 원자 할 때 원, 그리고 평화할 때 평시 가문, 이 두 가문이 득세를 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무사 가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옛날부터 장군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다 막사를 세우고, 막사 안에서 모든 장악전도 세우고 진두지휘도 하고 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군들이 자기네 무사 권력을 이용해서 천황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막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천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군들이 더 큰 권력을 누린 시대를 일본에서는 막보라고 합니다. 원시하고 평시하고 처음에 다투다가 처음에는 평시가 이겼었는데, 나중에 원시 가문에서 복수를 하겠다 해서 다 없애고 원시 가문이 등장을 했었는데, 원시 가문이 2대 때까지밖에 있지를 못하고 그의 그 장인 어린이, 자기네 그 사위 가문을 다 없애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데, 그 가문이 어디다가 정권을 잡냐면, 동경에서 전철 타고 50분 가면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마쿠라에다가 자기네 성을 짓고, 모든 권력은 다 가마쿠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교토가 수도고, 천황이 이 교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의 핵심은 가마쿠라입니다. 가마쿠라에서 모든 권력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무인시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막고시대라고 합니다. 1대서부터 14대까지 이어졌었고, 그리고 14대까지 이어지면서 14대 때, 그때 당시에 천황이 저 가마쿠라 잔당들을 좀 없애고 와라, 이렇게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를 다 없애고 들어왔는데, 천황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아시카가 다카우지도 나를 위해서 몸을 세우긴 했는데 쟤도 장군인데, 쟤만 없어지면 내가 일본의 권력은 다시 내가 내 손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시카가라고 하는 장군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날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서 반기를 들다 보니까는 이 천황이 쟤 갑자기 들고 일어나니까 무섭네, 이러면서 이 교토를 버리고 요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옥새와 같은 천황의 신종 3기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뭐냐면 칼, 검, 청동, 거울, 요 3가지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카가라고 하는 장군이 교토에 딱 입성을 해서 보니까 천황이 없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는 천황을 한 명 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토에 천황 1명, 남쪽으로 도망간 요시노에 천황 1명, 이렇게 남쪽에 천황, 북쪽에 천황, 이렇게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무려 60년간 이루어지는데 아시카가 장군이 다음 장군,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또 그 다음 아들한테, 손자한테 권력이 또 물러가는데 3대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시노에 간 그 남조 천황한테 니네 그 가지고 간 천황의 신종 3기 이거를 우리한테 돌려주면 이제부터는 천황은 남조에서 1명, 북조에서 1명 돌아가면서 내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서 천황 신종 3기를 받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그 남조를 확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조 계통의 천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남조를 정리를 하고 이 3대 그 아시카가라고 하는 그 3대 장군이 이 교토의 무로마치에다가 자기 집을 진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천황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기이한 뭐 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보내줍니다. 나무서부터 뭐 목재 뭐 어쩌고저쩌고 다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교토의 무로마치에다 큰 저택을 짓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모든 권력의 핵심은 무로마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합니다. 그때가 서기로 따지면 1333년,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되기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사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장군 때 얘기인데, 8대 장군이 결혼을 해서 후사를 봐야 되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남동생한테 정권을 물려주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서부터는 귀족들이 아들 편, 동생 편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붙어야 될까, 어디에 줄서기를 잘해야 될까, 눈치를 보면서 사사사사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1466년에 여기 이 교토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들 편, 동생 편.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근점으로 해서 일본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극상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치고 올라가는 하극상의 시대. 배신이 막 밥 먹듯이 하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100년 동안 그때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를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쟁할 전자, 나라 국자 이렇게 써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식시켜낸 일본의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 3살 밑으로 태어난 사람이 키노시타 도기치로, 그 3살 밑으로 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옛날서부터 무사들은 그 경비병을 썼었던 사람. 그래서 조그맣지만 적은 돈이지만 그 귀족들한테 경비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은 징제병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인처럼 이렇게 나라의 의무가 아닌, 자기가 사무라이라서 내가 모시는 장군 밑에서 일을 해서 우리 편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진 편에 그 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환수를 해서 우리한테 나눠줘. 그래서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죽인 적의 목의 수를 가져간 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그 무사들은 도시락도 각자 지참, 그 무기도 각자 지참, 이 옷도, 그 전쟁에 나갈 때 이 갑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각자 지참. 그 대신 상대방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죽인 사람의 목을 댕검 잘라서, 난 2사람의 목을 뱉다면 2목을 댕검해서 2개를 가져오고, 난 5사람의 목을 뱉다 그래서 5사람의 목을 댕검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베갖고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가고 어깨 위에다 휙 매가지고서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옵니다. 근데 돈을 받고 땅을 받고 이러려면 내가 갖고 온 목을 자기네 편 높은 장군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옛날에는 풀밭에서 흙밭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가 퍽 튀기고 흙이 퍽 붓고 이러면 얼굴이 흙범벅이 피범벅이가 되는데, 그 더러운 목을 자기네 장군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무라이들은 목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집에 오면은 우리 그때 뭘 하냐, 아내한테 줍니다.
옛날에 우리 사모님들 일본 전국시대 때 여기서 태어나셨으면 그 목을 갖고 오 신난다 막 이러셨을 텐데, 그 목을 갖고 뭐 하냐면 목물가에 가서 물도 끼얹어주고, 그래서 더러운 거 이렇게 다 좀 대충 씻은 다음에 저 내외가 밥을 먹고 나서 밤새도록 뭐 하냐, 예, 머리도 빗겨주고, 예, 그리고 여기 묻은 흙도 이렇게 더 털어주고, 그리고 또 뭐 하냐, 시체가 예쁘게 이렇게 가만히 안 죽습니다. 어떤 시체는 예, 혀를 이렇게 죽는 귀신도 있을 텐데 혀도 밀어주고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군 높은 사람한테 가서 저는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개 보여주고, 그리고 저는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5개를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2개냐, 돈 그러면은 뭐 200냥이다. 그리고 넌 5개냐, 넌 잘했다, 너는 돈에다가 보너스로 땅도 조금 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5개 중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이 일본의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좀 많이 읽혔던 예, 책으로 나왔었던 3명 주인공인데, 이 3사람 중에서 또 마지막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디다 정권을 잡았었냐면 지금의 동경, 그리고 천황을 보러 올 때 여기 자기네 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천황을 배할하거나 뭐 이럴 때 왔을 때 그 자기네 가문이 있기 위해서 썼던 곳이 어디냐면 내일 가시는 이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조성이 어떤 곳인지 저랑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그리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정권을 잡아서 1대서부터 아들의 대를 이으면서 15대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는 또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종 임금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서양 문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개화를 했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15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막부의 기반이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왜 천황한테 있는 그 천황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력을 니네 막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 천황한테 다시 권력을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다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을 이양을 시켰던 거, 그게 바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들한테 있던 권력을 다시 받았던 천황, 그 천황이 명치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치천황 때 정치적인 이양이 있었다. 그래서 명치유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도수를 말하면 1868년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3대 영웅 얘기는 오사카 가실 때, 그리고 고베 가실 때, 또 시간이 또 있다 보니까는 오사카 성 또 마지막 날 들리시다 보니까 또 장기 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시는 곳이 금각사,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금각사. 예, 여기가 내일 금각사 가시는 곳이 그 3대 장군이었었던 그 니네 남조에 있었던 권력을 다시 신정 3기를 다시 돌려다오 해갖고서 무로마치 막부를 처음 세웠다는 그 사람이 세웠다는 절이 내일 금각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 100년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나서 일본의 최종 권력을 누렸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이조성, 그리고 청수사는 이런 권력하고 틀리게 다른 스님이 지은 절이라. 광룡사 정문인 노문이다. 안내판에는 국보 제1호인 미륵보살상이 게시되어 있다. 광룡사의 정각 배치 등의 안내도다. 주차장과 통하는 광룡사 연문이다. 광룡사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진하승이 성덕태자를 도와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세운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2가지 설이 있다. 경내 태자전 앞이다. 일본의 사찰은 일본 토속신앙인 신지를 모시는 신사에 사찰을 세우는 신불 스파부의 전통이 있었으나 명치유신 때의 신불 분리령에 따라 신사와 사찰을 분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룡사는 옛 그대로 신불 스파부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다. 태자전은 신사의 본당이다. 먼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목조 미륵보살 판가 사유상이 있는 영보전으로 가보기로 한다. 주변도 둘러본다. 매표소 주변도 둘러본다.
영보전 앞의 연못가에 있는 변천사다. 신을 모신 조그마한 정각 같다. 영보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이다. 영보전 앞으로 가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한국 시대에 일본에 보면 절을 하나 지어다오 해서 지은 것이 우리가 온 이 광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금동 이 관가사유사 국보 83만하고 너무나도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도 불교 예술품이 하나 제작이 되면 그런 것이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이. 영보전에 전시되어 있는 일본의 국보인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다.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도 비교해 본다. 영보전 앞부 풍경이다. 영보전은 풍수지리학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정미로 해버렸는데 정미파. 자자오양의 정미파였구나. 잘 됐다. 태자전 오른쪽 주변부터 둘러보면서 태자전 앞으로 가본다. 태자전이다. 태자전은 성덕태자를 모시는 신전인 본전이다. 역대 일본 천황들은 즉위식 때에 황토색 도포를 입는데 즉위식이 끝나면 입었던 그 황색 도포를 성덕태자의 목조 입상에 입혔다고 한다. 정석 풍수동문회의 조남성 교수와 회원들이 풍수지리학상 태자전은 어떤 곳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태자전에는 많은 현판들이 걸려 있다. 이 현판들은 건축회사들이 제공한 공납한 현판들이라고 한다. 건축업자들은 목재건축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성덕태자를 존경한다고 한다. 태자전 앞에서 보는 풍경이다. 정면에서 보는 태자전이다. 태자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도 하였다. 강당 뒤편과 주변도 살펴본다. 강당이다. 강당은 1165년에 건축된 건물로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다. 강당에는 서방 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아미타 열애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지장보살, 왼쪽에 허공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누문 쪽에서 보는 태자전이다. 광룡사에서 교토역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우리는 교토역과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교토타워? 오늘 가는 거예요?